시어머니 보호자 서명은 받으셨어요? 네, 며느리분이 어제 직접 하셨어요. 선희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귀가 뜨거워질 만큼 심장이 뛰었다. 그럼 내일 요양원 입소 동행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보호자분 서명이 있으니까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며느리 서명,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선희의 동의는 없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은 이미 서류 위에서 정리되고 있었다. 점심 무렵 선희는 복도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간호사실 전화벨이 울렸다. 네, 은하노인 요양센터입니다. 잠시 후 직원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아, 박지연 보호자님이시군요. 선희는 숨을 삼켰다. 그 이름은 며느리였다. 검사 일정이요? 네, 내일 오전 10시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말끝은 서두르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네네, 걱정 마세요.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선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이를 악물고 옷장을 열었다. 내일 입을 옷을 차례로 꺼냈다. 검은 바지 회색 니트, 그리고 속옷. 선희는 속옷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무 눈에 띄었다. 그녀는 대신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화면을 켜고 녹음 앱을 가장 단순한 화면으로 바꿨다. 알림 소리, 진동, 모든 걸 껐다. 파일 이름을 바꾸는 손끝이 떨렸다. 회의 2024 최종,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을 이름이었다. 선희는 바지를 집어들었다. 안쪽 허리선, 주머니와 겹치는 위치 휴대폰을 대봤다. 불룩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바지를 접어 침대 위에 올려두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바지 속 휴대폰이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되는 양 가슴이 조여왔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요양센터의 차가운 복도를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내 이름은 이선희, 70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남편과 함께 일군 작은 공장과 상가 건물들, 그것들이 내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성벽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성벽이 며느리 지연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 집 안방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다. 모든 것은 지연이 가져온 그 기분 나쁜 향기가 나는 차 한 잔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연은 남편인 내 아들 철수가 사업 실패로 막대한 빚을 졌을 때도 묵묵히 내 곁을 지키던 효부였다. 나는 그런 지연을 친딸처럼 믿었다. 상가 한 채를 넘겨주겠다는 약속도 망설임 없이 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다정하던 목소리에는 서늘한 칼날이 섞이기 시작했고 그녀가 매일 아침 건네는 영양제라고 속인 알약들은 내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려 질문을 던지면 지연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방금 하신 말씀 또 하시잖아요. 그 말은 가랑비에 옷 젖듯 내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나는 정말 내가 치매에 걸린 줄 알았다. 아들 철수는 아내 뒤에 숨어 내 눈을 피했다. 그 비겁한 눈동자를 보며 나는 가슴이 무너졌다. 지연은 교묘했다. 집 안 곳곳에 가스불을 켜두거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물건들을 숨겨놓고는 내가 치매 환자라는 증거를 하나씩 수집해 나갔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던 결론, 즉 이 은하노인 요양센터로의 강제 입소가
정격적으로 결정되었다. 요양센터에 들어온 첫날 나는 이곳이 병원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연은 직원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약속하며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다. 내 소지품은 압수되었고 외부와의 연락은 철저히 차단되었다 하지만 지연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나는 과거 공장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기꾼을 상대해온 여장부였다. 정신이 몽롱해지는 약을 혀 밑에 숨겨 뱉어내기 시작하면서 내 흐릿했던 눈동자는 서서히 생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어제 화장실 청소 도구함 뒤에 숨겨두었던 내 휴대전화를 다시 손에 넣었을 때 나는 결심했다. 나를 산채로 묻으려는 저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처절한 진실을 보여주겠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며느리 지연은 내일 있을 검사 결과만 나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검사는 형식일 뿐이라는 걸 안다. 이미 지연은 의사와 요양원 측을 매수해 나를 완벽한 중증 치매 환자로 확정지을 서류를 완성해 두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 내가 입은 이 검은 바지 솔기 안쪽에는 그녀의 추악한 육성이 담길 기록 장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나는 거울 속의 나를 응시했다. 초췌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지연아, 내가 파놓은 무덤 속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지 내일 똑똑히 보여주마. 나는 다시 한번 바지 주머니를 매만지며 길고 긴 밤을 견뎌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각 센터 현관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지연은 화사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만 보면 영락없이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해 달려온 지극한 며느리였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코트가 마치 시신을 덮는 수의처럼 보였다. 지연은 나를 보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와 내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얼음 같은 손이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은 내 안색을 살피며 약 기운이 얼마나 퍼졌는지 확인하려는 듯 번뜩였다. 나는 일부러 초점을 흐리고 입가에 힘을 뺐다. 침을 약간 흘리는 흉내를 내며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여기가 어디니? 우리 집에 언제 가? 내 연기에 지연의 입가에 찰나의 비웃음이 스쳤다. 그녀는 내 팔을 강하게 움켜쥐며 나를 차 뒷좌석으로 밀어넣었다. 겉으로는 부축하는 척했지만 소나기의 힘은 당장이라도 내 뼈를 부러뜨릴 듯 위협적이었다. 차가 출발하자 지연은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센터 직원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뒷좌석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졸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바지 솔기 안쪽에서는 휴대폰이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지연은 백미러로 나를 힐끗 보더니 본색을 드러냈다. 오늘 정밀 검사에서 확진 판정만 나오면 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갈 거예요. 성년 후견인 지정 서류는 이미 다 만들어놨으니까 어머님 도장 찍는 건 순식간이겠죠. 지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센터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아드님이 아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연은 코방귀를 뀌었다. 그 양반은 지금 자기 빚 갚아준다는 소리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 엄마가 요양원에 있든 말든 상관 안 할 사람이라고요. 다 제가 총대 메고 하는 일인데 나중에 고마워하기나 하겠죠.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다. 내 아들 철수,
그놈이 정말 내 불행을 방치하고 있단 말인가. 30년을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이 며느리의 악행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한 대형 병원으로 향했다. 지연은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다시 가면을 썼다. 어머니, 다 왔어요. 여기서 검사만 잘 받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녀는 나를 휠체어에 앉히고는 마치 짐짝을 옮기듯 거칠게 밀어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새겼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저들이 방심할수록 내가 쥔 이 녹음 파일은 더 치명적인 독이 될 테니까. 검사실 앞 대기석에 앉아 있을 때 지연은 잠시 전화를 받으러 구석으로 향했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휠체어 바퀴를 고정하고 귀를 기울였다. 응, 자기야, 지금 병원이야. 검사 결과 나오자마자 법무사 만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상가 건물명의 이전 서류도 다 챙겼지? 이번 주 안에 다 끝내야 해. 그래야 그 사채업자들 입을 막지. 지연의 급박한 통화 내용은 내 바지 속 휴대폰에 고스란히 담겼다. 아들놈의 빚 때문에 내 인생을 제물로 바치려는 지옥 같은 계획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지연이 돌아오자 나는 다시 고개를 떨구고 정신 나간 노인 흉내를 냈다. 이제 곧 검사가 시작될 것이고 나는 생애 가장 완벽한 연기를 해야만 했다. 저들이 승리했다고 믿는 그 순간을 위해 검사실 문이 열리고 내 이름이 불렸다. 지연은 내 휠체어를 거칠게 밀어넣으며 담당 의사에게 과장된 한숨을 내뱉었다. 의사는 50대 중반의 안경을 쓴 남자였는데 지연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 짧은 찰나의 시선 교환만으로도 나는 직감했다. 이 방 안에서 공정한 검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연은 의사의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슬쩍 밀어 넣었다. 두툼한 봉투가 놓이는 소리는 내 심장을 때리는 소리보다 컸다. 의사는 봉투를 서랍 속으로 자연스럽게 집어넣더니 나를 향해 사무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의 이름은 무엇인지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틀린 답을 내놓았다. 어제가 내 생일이었나? 여기가 우리 집 안방이지? 내 헛소리에 지연은 기다렸다는 듯 곁에서 거들었다. 보세요. 선생님, 방금 전까지 병원 간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저러세요. 밤에는 벽을 보고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고 아예 사람을 못 알아보실 때도 많아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지만 내 팔을 붙잡은 그녀의 손가락은 승전보를 울리듯 까딱거리고 있었다. 검사가 진행될수록 의사의 유도 신문은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내 인지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교묘한 단어들을 골라 사용했다. 어르신, 아드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으셨을 때 많이 힘드셨죠? 내 아들 철수는 멀쩡히 살아있었다. 이건 명백한 함정이었다. 내가 만약 철수가 왜 죽어? 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나의 인지 능력이 멀쩡하다는 증거가 되겠지만 반대로 그들의 매수된 각본에는 방해가 될 터였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내 입술을 주시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찔끔 흘리며 중얼거렸다. 불쌍한 내 새끼 좋은 곳으로 갔어야 할 텐데. 그 대답을 듣자마자 의사는 만족스러운 듯 차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갈겼었다. 중증 치매, 의사소통 불능, 보호자 대리권 필요. 내가 70년 동안 쌓아온 사회적 인격이
단 몇 분 만에 종이 조각 위에서 말살되고 있었다. 지연은 의사가 건네는 중간 확인서를 받아들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지연은 서둘러 나를 끌고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그녀의 걸음걸이는 경쾌해졌다. 마치 수십억짜리 당첨 복권을 손에 쥔 사람 같았다. 하지만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수납처로 향하던 중 지연의 가방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다. 그녀가 전화를 받는 사이 휠체어 옆을 지나가던 간호사가 내 바지 주머니 쪽을 유심히 쳐다봤다. 어르신, 바지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나 봐요? 불룩한데 혹시 위험한 물건인가요? 간호사가 내 주머니로 손을 뻗으려는 찰나 내 심장은 멎는 줄 알았다. 휴대폰이 들키는 순간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나는 영원히 저 어두운 요양원에 갇히게 될 것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간호사의 손을 뿌리치며 괴성을 질렀다. 내 거야. 내 보물이야. 아무도 못 가져가. 내 갑작스러운 발작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전화를 끊고 달려온 지연은 당황하며 내 어깨를 눌렀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치매가 심하셔서 자기 물건에 집착이 강하세요. 그냥 낡은 손수건 같은 걸 거예요. 지연은 나를 윽박지르며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연은 내 귀에 대고 싸늘하게 속삭였다. 늙은이가 곱게 갈 것이지 끝까지 망신을 주네. 오늘 안에 다 끝낼 거니까 입 닥치고 있어. 그녀의 거친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지만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지 속의 휴대폰은 여전히 그녀의 폭언을 묵묵히 기록하고 있었다. 이제 다음 행선지는 법무사 사무실이었다. 내 인생을 통째로 넘겨주는 도장이 찍힐 그곳이 동시에 저들의 파멸이 시작될 장소가 될 것임을 나는 확신했다. 병원을 빠져나온 차는 강남 변두리의 낡은 빌딩 앞에 멈춰섰다. 지연은 나를 휠체어에 앉히고는 거의 끌다시피 엘리베이터로 밀어넣었다. 도착한 곳은 김앤박 법무사 사무실이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담배 냄새가 자욱한 사무실 한 구석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내 아들 철수였다. 그는 초조한 듯 다리를 떨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다가 우리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은 나를 피하고 있었다. 자식의 눈에 서린 죄책감과 탐욕을 동시에 보는 것만큼 어미 가슴을 찢어놓는 일은 없었다. 철수는 지연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검사 결과는 확실하게 나온 거야? 지연은 가방에서 조금 전 병원에서 받아온 서류를 흔들며 의기양양하게 답했다. 당연하지, 의사가 중증 치매라고 못 박았어. 이제 성년후견인 신청만 들어가면 이 건물 상가랑 어머니 명의 예금 다 우리 거야. 당신 사채빚도 오늘 다 털 수 있다고. 철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를 슬쩍 쳐다봤다. 나는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철수가 내 손을 잡으며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 가증스러운 손길에 구역질이 났지만 나는 침을 한 방울 흘리며 멍하니 웃어주었다. 법무사 사무실 안쪽에서 기름기 흐르는 얼굴의 남자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다. 그는 지연과 구면인 듯 눈인사를 나누더니 테이블 가득 서류를 펼쳐놓았다. 상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예금 포괄 위임장, 그리고 성년후견인 선임 동의서까지.
내 70년 인생의 고열이 담긴 재산들이 타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사형 집행 문서들이었다. 법무사는 사무적인 말투로 설명했다. 어르신이 인지 능력이 없으시다는 진단서가 있으니 아드님이 후견인으로서 대리 서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형식상 어르신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지연은 기다렸다는 듯 내 가방에서 미리 훔쳐온 도장 케이스를 꺼냈다 하지만 지연은 몰랐다. 그녀가 훔쳐간 그 도장은 내가 진작에 바꿔치기해 둔 가짜 도장이라는 것을. 진짜 인감은 지금 요양원 내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지연이 도장을 서류 위에 찍으려는 찰나 철수가 갑자기 법무사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이거 나중에 누나들이나 친척들이 알게 되면 문제 안 생길까요? 어머니가 멀쩡하실 때 쓴 서류가 아니잖아요. 지연은 매서운 눈으로 철수를 쏘아붙였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사채업자들이 우리의 학교 앞까지 찾아오게 만들고 싶어? 어머니는 어차피 요양원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실 건데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우리가 살고 봐야지.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가는 사이 나는 바지 솔기 속에 휴대폰을 의식했다. 지연의 악에 바친 목소리와 아들의 비겁한 변명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 공모하는 법무사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법무사는 귀찮다는 듯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병원 진단서가 완벽해서 법원에서도 토 못 답니다. 자, 여기 인감 찍으시죠. 지연은 내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도장을 쥐어주고는 서류 위에 쾅 소리가 나게 찍어 눌렀다. 붉은 인경이 서류 위에 선명하게 남았다. 지연과 철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머니라는 거추장스러운 짐을 요양원에 던져두고 그 전 재산으로 자신들의 구멍난 삶을 메울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이다. 지연은 서류를 챙기며 법무사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수고하셨어요. 등기 완료되는 대로 연락 주세요. 나는 속으로 차갑게 응조렸다. 그래, 마음껏 기뻐하거라. 그 붉은 도장이 너희 손목에 채워질 수갑의 색깔이 될 테니까. 사무실을 나서는 지연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조력자와 연락할 시간, 그리고 이 추악한 연극의 막을 내릴 무대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명숙이 다녀간 지 몇 시간 뒤 요양센터 앞마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구급차나 직원들의 소형차만 드나들던 그 좁은 주차장에 번쩍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세 대가 나란히 들어온 것이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들이 내렸고 그 중심에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내는 한 노신사가 서 있었다. 그는 바로 내가 젊은 시절 부도 위기에 처했던 그의 공장에 원자재를 무담보로 공급해주며 살려냈던 한성그룹의 구회장이었다. 지연은 창밖을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저런 사람들이 왜 이런 누추한 곳에 오지? 그녀는 혹시나 자신들에게 득이 될 사람일까 싶어 얼른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하지만 구 회장의 시선은 지연을 지나쳐 곧장 내 방이 있는 2층으로 향했다. 원장은 당황하며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구 회장의 비서실장이 내미는 서류 한 장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이 요양센터의 부지와 건물을 한성그룹에서 방금 정경 매입했다는 소유권 이전 확인서였다. 지연이 내 방으로 들이닥치기 직전 구 회장이 먼저 내 방문을 열었다. 이 사장님,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 속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회장님, 제 인생이 이 기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구 회장은 내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뒤로 지연과 원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나타났다. 지연은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소리를 질렀다. 당신들 뭐야? 남의 시어머니 방에 왜 함부로 들어와? 구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지연을 응시했다. 그 서늘한 눈빛에 지연은 헛바람을 들이켰다. 내가 이 요양원의 새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시지. 구 회장의 말 한마디에 지연의 다리가 힘없이 풀렸다. 구 회장은 비서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변호사단 호출해. 이 안에서 벌어진 모든 학대와 재산 편취, 모의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해라.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연은 그제야 사태를 직감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하지만. 구 회장은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내 귀로 직접 다 듣고 판단하겠네. 나는 구 회장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가 아닌 내 두 발로 당당히 방을 걸어 나왔다. 복도를 지나며 마주친 원장과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제 이 성안의 주인은 바뀌었고 지연이 파놓은 함정은 그대로 그녀를 집어삼킬 거대한 늪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구 회장님의 등장은 요양센터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돈과 권력이 정작 본인을 심판하러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구 회장님은 비서가 가져온 태블릿 PC를 내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지연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내 가짜 도장을 찍으며 비열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아들 철수와 재산을 나누기로 모의하던 음성 파일이 이미 분석되어 정리되어 있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분들이랑 아시는 사이였어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 철수가 내 팔을 붙잡으며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려 했다. 하지만 구 회장님의 경호원들이 그의 접근을 단번에 차단했다. 구 회장님은 철수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자네가 이 사장님의 아들인가? 자네 어머니가 공장 바닥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자네를 키울 때 나는 그 곁에서 희망을 배웠네. 그런데 자네는 고작 사채 빚 때문에 어머니를 산채로 묻으려 했나? 철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구 회장님의 정체를 알아챈 듯 뒷걸음질 쳤다. 지연은 그 와중에도 머리를 굴리며 악을 썼다. 이건 사유재산 침해예요. 아무리 회장님이라도 남의 가족 문제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다고요. 어머니는 치매 환자고 우리는 법적 보호자예요. 지연의 외침에 구 회장님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보호자? 자네들이 매수한 그 의사와 법무사, 지금 한성그룹 법무팀 앞에서 자백하고 있네. 자네들이 건넨 돈 봉투의 일련 번호까지 다 기록됐어. 지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내가 숨겨둔 휴대폰 녹음뿐만 아니라 구 회장님이 이미 바깥에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구 회장님은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이 사장님, 이제 저런 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 없습니다. 가시죠. 사장님이 계셔야 할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방을 나서기 전 나는 지연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가 내게 했던 방식 그대로 그녀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지연아, 내가 아까 그랬지? 내가 진짜 정신병원으로 가면
여기보다 더 지옥일 거라고. 이제 그 지옥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가진 상가 건물 세 채, 오늘부로 전부 매각해서 너와 철수를 고발할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쓸 생각이다.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일은 내 생전에는 없을 거다. 내 말에 지연은 넋이 나간 듯 초점이 풀렸다. 우리가 요양센터 현관을 나설 때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구 회장님의 신고를 받은 광역수사대 형사들이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 뒤에서는 지연과 철수가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지르는 추악한 소음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시원한 밤바람에 씻겨나갔다. 구 회장님이 열어준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는 순간 10년 넘게 짓눌러왔던 가슴의 체증이 단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이제 진짜 복수의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곳에서 저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처참하게 무너질 일만 남았다. 경찰차 안에서 울부짖는 지연과 철수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나는 구 회장님이 마련해준 정갈한 안가에 도착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자식을 내 손으로 고발한 어미의 비애보다 나를 인간이 아닌 돈줄로만 보았던 그들의 배신감이 더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아까웠다. 구 회장님은 국내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사 3명을 내 앞에 대동시켰다. 사장님, 저들이 지은 죄는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존속학대, 감금, 공문서 위조, 그리고 약물을 이용한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바지 솔기 속에서 나온 녹음 파일과 구 회장님이 확보한 요양원 매수 장부는 그 어떤 방패로도 막을 수 없는 날카로운 창이 되어 지연과 철수를 겨눴다.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철수는 구치소 안에서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모든 것이 지연의 계획이었다며 자신은 아내의 기세에 눌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비겁한 자백을 쏟아냈다. 지연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철수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먼저 어머니의 상가를 팔자고 제안했다며 증거를 들이밀었다. 한때 내 전 재산을 놓고 공모하던 부부는 이제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짐승이 되어 있었다. 나는 면회를 온 철수의 변호사에게 단 한마디만 전했다. 내 아들 철수가 내게 빌려간 돈, 그리고 무단으로 인출한 예금 전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단 한 푼의 합의도 선처도 없다. 그 소식을 들은 철수는 구치소 바닥을 굴러다니며 통곡했다고 전해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 회장님은 요양원의 비리 실태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터뜨렸다. 지연이 나를 가두었던 그곳은 순식간에 국민적인 공분의 대상이 되었고 지연은 국민 악녀로 낙인 찍혔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걸레짝처럼 찢겨나갔다. 1심 판결이 나던 날 판사는 지연에게 징역 10년, 철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읽는 내내 지연은 실신한 듯 바닥에 쓰러졌고 철수는 내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왔다. 법원을 나서는 내 곁에는 구 회장님이 서 있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사장님, 이제야 빚을 좀 갚은 기분이군요.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엷게 웃었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죽지 않고 사람답게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내가 가진 상가 건물 3채를 모두 처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돈은 철수의 빚을 갚는 데 쓰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지연과 철수처럼 탐욕의 눈먼 자들이 다시는 활개치지 못하게 할 사회적 장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판결 이후 지연과 철수의 삶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철수는 교도소 안에서도 사채업자들의 독촉에 시달려야 했다. 내가 그의 모든 재산에 압류를 걸고 상속 결격 사유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그는 출소 후에도 빚더미 위에서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 지연은 교도소 내에서 악명 높은 수감자들에게 찍혀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가 내게 했던 정신병원보다 더한 지옥을 본인이 몸소 체험하고 있는 셈이었다. 나는 지연의 친정 부모들이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 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당신들 딸이 내 목에 테이프를 감을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느냐는 내 비서의 말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물러갔다.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그들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워나갔다. 아들의 사진을 불태우고 며느리가 사주었던 가식적인 선물들을 쓰레기통에 던졌다. 비워진 자리에는 대신 새로운 희망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구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 선의의 집이라는 재단을 설립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이자 쉼터였다. 내 재산은 이제 독이 든 유산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구슬땀이 되었다. 재단 설립식 날 수많은 기자가 몰려와 내 소감을 물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했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고 부모는 ATM기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부로 내 자식을 버렸지만 대신 수백 명의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 방송을 감옥에서 지켜보았을 철수와 지연을 생각하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사이다가 터지는 듯한 쾌감이 느껴졌다. 그들은 이제 내가 준 모든 혜택에서 영원히 격리되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은 뒤에도 그들은 내 재산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2중 3중으로 걸어 잠갔다. 그들은 이제 이름 없는 수인 번호로 불리며 서서히 잊혀갈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더 이상 바지 속에 휴대폰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히 다리를 뻗을 수 있는 밤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공장을 처음 세우던 날처럼 밝게 웃고 있었다.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오직 나만을 위한 선물이었다. 구 회장님은 내게 다음 달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 티켓을 건넸다. 이제 세상 구경 좀 하셔야죠. 이 사장님, 나는 기쁘게 그 티켓을 받았다. 내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는 이제 막 막을 올리고 있었다.